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운동해도 상체 근육, 생각만큼 잘 안 크시나요? 몇 달째 벤치프레스 중량은 그대로고 어깨 운동하면 꼭 승모근만 아프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바로 그 정책이 왜 오는지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제대로 운동해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상체 성장의 그런 결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부상 예방하는 확실한 전략까지 여러분의 운동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귀한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중에 운동 정보가 진짜 뭐랄까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거 기반 운동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 개인적인 경험담 이런 거 말고요. 아, 그렇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효과나 안전성이 좀 검증된 그런 방법을 써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근거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여러 연구 결과를 이렇게 종합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메타 분석이나 체계적 문헌 고찰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여러 연구를 모아서 보는 거요? 네. 물론 개별적인 무작위 대조 연구, RCT라고 하죠. 아니면 근육 활성도로 보는 근전도, EMG 연구 결과도 의미는 있어요. 네네. 근데 단 하나의 연구나 좀 제한적인 근거만 가지고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스포츠의학회나 미국 체력관리학회, NSCA 같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얘기할 때 구체적인 연구, 예를 들어 어떤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근거를 대는지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운동에 어떻게 반응해서 강해지는지 그 원리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근육이 커지는 거 근비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비대요. 이거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근육 성장을 이제 촉진하는 주요 메커니즘을 크게 3가지로 보는데요. 네. 첫째는 기계적 장력이에요. 근육이 무게에 저항하면서 힘을 받을 때 생기는 거고요. 아, 무게 들 때 버티는 힘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둘째는 근육 손상. 운동하다 보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잖아요. 네, 운동하고 나면 좀 뻐근하고 그런 거? 맞아요.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대사 스트레스인데 이건 좀 고반복 운동을 하거나 세트 사이에 짧게 쉴 때 근육 안에 대사 부산물이 쌓이는 그런 환경 변화를 말해요. 아, 좀 타는 듯한 느낌 들 때 그런 건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3가지 요소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아, 점진적 과부하 그거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 핵심이죠. 근육이 어떤 자극에 익숙해지면 성장이 멈추니까 네, 계속해서 무게를 늘리든 횟수를 늘리든 세트 수를 늘리든 아니면 운동 빈도를 늘리든 뭐든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가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운동 처음 시작하면 힘은 금방 세지는데 네, 그게 근육 자체가 막 커져서라기보다는 우리 신경계가 근육을 더 잘 쓰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처음에는 근육 크기 변화보다는 신경계 적응이 먼저 일어나요. 운동 단위 동원 능력 같은 게 향상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경계가 먼저 적응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커지는 거네요. 네,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비대를 목표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주당 근육군별로 한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 네. 그리고 반복수는 6회에서 12회 사이, 세트 간 휴식은 30초에서 90초 정도. 이게 많이 권장되긴 해요. 하는 방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운동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속설이나 오해들도 많잖아요. 네, 많죠. 예를 들면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좀 있어야 운동 제대로 했다 이런 거요. 이건 어떤가요? 지연성 근육통, 디오메스라고 하죠. 그게 운동 후에 근섬유 손상이랑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네, 자연스러운 거군요. 네, 근데 그 통증이 막 엄청 심하다고 해서 근육 성장이 더 잘 되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 정말요? 아파야 크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통증이 거의 없어도 점진적 과부하 원칙만 잘 지키면 근육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운동 효과의 유일한 척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하면 남자처럼 막 우락부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꽤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거 정말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근육 발달에 영향을 주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훨씬 낮아요. 아, 호르몬 차이가 크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무슨 내추럴 보디빌더처럼 과도하게 근육이 커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몸매 탄력이 있어지고 골밀도 높아져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되고 이런 건강상 이점이 훨씬 많죠. 하긴 건강미가 더 중요하죠.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뱃살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만 죽어라 하면 된다. 이런 거요. 특정 부위 운동하면 거기 살만 빠진다. 아, 네, 소위 국소지방연소라고 하는 거요? 네, 그거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네, 우리 몸에서 지방이 탈 때는 어느 특정 부위만 골라서 타는 게 아니고요. 전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 운동은 그 부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지 그 부위 지방만 쏙 빼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뱃살 빼려면 전신 운동이랑 식단 조절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엔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점진적 가부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점진적 가부화 자체는 근성장의 핵심 원리가 맞는데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죠. 그렇죠. 과유불급. 네, 훈련 강도나 양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부상 위험만 커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 증가율이 떨어지는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열심히 해도 효과는 점점 덜 오르는 거요? 네, diminishing returns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회복 능력이랑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몰아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웜업이나 스트레칭이요. 네, 웜업이랑 스트레칭.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웜업은 말 그대로 몸을 좀 덮이는 과정인데요. 체온이랑 근육 온도를 높여서 근육이나 힘줄의 탄성을 좀 좋게 만들고요.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신경계도 활성화시켜서 이제 본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본 운동 전에 몸을 깨우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팔 돌리기나 몸통 비틀기 같은 동적 웜업이 본 운동 전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동적 웜업이요. 그럼 스트레칭은요? 운동 전에 쭉 늘리는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요. 네,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가만히 서서 근육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그거 운동 전에 하는 게 좋나요? 이게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예를 들어 한 부위를 60초 이상 길게 하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근력이나 파워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아,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운동 전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좀 확보하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요. 운동이 다 끝난 후에는 근육의 긴장을 좀 풀고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권장되는 편입니다. 아, 운동 전에는 움직이면서 몸 풀고 운동 후에는 쭉 늘려주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웜업 자체가 직접적으로 부상을 예방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긴 해요. 아, 그래요? 웜업하면 부상 안 당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거가 강력하진 않다는 거고요. 그래도 신체를 잘 준비시키고 수행 능력을 높여주니까 간접적으로는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벤치프레스가 가슴 운동의 왕이라고 불리는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수평 밀기 운동이니까요. 특히 그 근전도 연구 있잖아요. 플랫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 근육, 그중에서도 흉골두 쪽에서 거의 최대 근력의 95%까지 활성도가 나온다니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가슴 운동이랑 비교해도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극을 주는 거죠. 거의 최상위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동근인 대흉근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어깨 앞쪽 전면 삼각근이나 팔 뒤쪽 상완 삼두근 같은 협력근까지 같이 쓰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복합운동 효과가 크군요. 상체 전반에 다 도움이 되는. 그렇죠. 단일 운동으로도 상체 근력이나 근육량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벤치 각도에 따라서 자극 부위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윗가슴 운동인 건 알았는데
이게 꼭 각도가 높다고 더 좋은 건 아니던데요? 아, 네, 맞아요. 보통 인클라인 하면 벤치 각도를 높여서 하잖아요. 그게 대흉근 윗부분, 그러니까 쇄골두와 어깨 앞쪽 활성화를 높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보니까 한 30도 기울기에서 윗가슴 활성도가 제일 높았어요. 오히려 60도까지 올리니까 어깨나 삼두근이 더 많이 쓰이더라는 결과도 있고요. 와, 30도요? 그럼 윗가슴 키우려면 오히려 한 30도 정도가 제일 좋고 막 45도 이상 넘어 올리면 그냥 어깨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깨 운동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반대로 디클라인은 이제 아랫가슴 쪽 자극에 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각도 말고 또 도구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바벨이랑 덤벨. 이거 차이가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바벨은 아무래도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힘 키우고 주동근, 협력근 활성화시키는 데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안정적이니까요. 그렇죠. 컨트롤하기가 좀 더 쉽고. 반면에 덤벨은 양팔이 이제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균형 잡으려고 코어나 어깨 주변의 작은 안정근들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아, 그래서 덤벨이 좌우 근육 불균형 맞추는 데 좋다고 하는 거군요. 가동 범위가 크다는 건 근육 자극도 좀 더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자극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덤벨이 유리한 면이 있죠. 근데 바벨을 쓰든 덤벨을 쓰든 특히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흔히 하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많죠. 제일 흔한 게 허리를 너무 아치형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립 너비가 너무 넓거나 혹은 너무 좁은 거요. 또 팔꿈치를 내릴 때 너무 옆으로 벌리는 것도 문제고요. 아, 팔꿈치 각도. 그거 잘못하면 어깨 다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어깨 부상 위험 줄이려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이 견갑골 컨트롤이에요. 날개뼈요. 날개뼈 컨트롤이요? 네, 날개뼈를 뒤로 모으고 후인, 아래로 내리는 하강, 이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등 뒤에 주머니에 날개뼈를 꽂아 넣는다는 그런 느낌으로요. 아, 후인 하강. 그 자세가 어깨 관절을 딱 잡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관절 안정성 높여주고 그 힘줄 같은 게 뼈에 찝히는 충돌 증후군 위험도 줄여주고요. 날개뼈를 모으고 내린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거 말고 또 조심할 거 있을까요?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여서 지지 잘해야 하고요. 엉덩이 뜨지 않게 벤치에 딱 붙이고. 네, 하체 고정. 네, 그리고 바벨이나 덤벨 내릴 때는 확 내리지 말고 천천히 통제하면서 가슴 중앙 쪽으로 내리고요. 올릴 때는 조금 더 폭발적으로, 하지만 역시 통제하면서 밀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내리고 통제하며 올리고. 결국 보면 어떤 벤치프레스 변형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람마다 목표도 다르고 전체적인 볼륨을 키울 건지 아니면 윗가슴을 더 키우고 싶은지 이런 거요. 또 몸 구조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근전도 수치가 높다? 이것만 볼 게 아니네요. 네, 여러 가지 원리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보통은 그래서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로 기본 근력이랑 근육량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인클라인이나 덤벨 같은 걸 추가하는 식으로 많이들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미는 운동에 신경 쓰는 만큼 등 운동 같은 당기는 운동과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점이에요. 아, 푸시풀 밸런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히 가슴 근육만 키우는 걸 넘어서 몸 전체의 어떤 기능적인 건강이나 또 보기 좋은 균형미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미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의 조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다들 OHP라고 많이 하죠. 이 어깨 운동이 소위 어깨 깡패 만드는데 진짜 핵심적인 운동이잖아요. 위로 미는 거요. 네, 맞습니다. 어깨 삼각근, 특히 이제 앞쪽이랑 옆쪽을 주로 타겟하고요. 또 상부 승모근이나 팔 뒤쪽 삼두근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근이죠. 이게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보면 바벨로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전면 삼각근 활성도가 최대 근력의 한 79%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높은 거죠.
네,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게 이게 어떤 도구를 쓰느냐, 그러니까 바벨이냐, 덤벨이냐, 또 서서 하냐, 앉아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육 활성화나 운동 효과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덤벨 OHP요? 생각해보면 양손이 따로 움직이니까 바벨보다 안정성 잡기가 훨씬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코어나 어깨 주변의 그 작은 근육들, 안정근이라고 하죠. 그런 근육들이 더 많이 쓰이겠네요. 여기서 코어는 뭐 복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리랑 골반 주변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실제 연구에서도 그런 차이가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서서 하는 덤벨 프레스가 바벨 프레스보다 측면 삼각근을 한 7% 정도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오, 측면을요? 네. 그리고 앉아서 하는 덤벨 프레스는 바벨 프레스보다 오히려 전면 삼각근을 한 11% 정도 더 쓴다는 결과도 있고요. 흥미로운데요? 그게 혹시 덤벨이 좀 더 가동 범위가 넓고 뭐랄까 움직임이 좀 더 내추럴해서 그런 걸까요? 어떤 연구 보니까 덤벨 쓸 때가 캐틀벨보다 전면 삼각근 활성도가 더 높았다고 하던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덤벨의 자유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제 자세에 따른 차이도 좀 볼까요? 서서 하는 스탠딩 OHP는 앉아서 하는 시티드 OHP보다 전신 협응력이나 코어 안정성을 진짜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해요. 아무래도 서서 버텨야 하니까 그렇겠네요. 네, 척추 중립 딱 유지하면서 균형 잡아야 하니까 복근이나 허리 기립근 같은 코어 전체가 막 동원되죠.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근력 발달에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서 덤벨을 쓸 때 신경근 활성도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 앉아서 하는 CTD OHP는 하체 개입이 줄어드니까 어깨 근육 자체에 좀 더 집중하기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등받이가 있는 벤치를 쓰면 어깨뼈, 그러니까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약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고려해봐야 하고요. 결국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치지 않고 효과 보려면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특히 팔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위로 싹 돌아가는 거, 그 견흉관절 리듬이라고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잘 나와야 어깨 충돌 같은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핵심이죠. 그 리듬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코어에 딱 힘을 줘서 허리가 막 뒤로 꺾이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줘야 하고요. 바벨을 쓸 때는 턱을 살짝 당겨서 밥을 지나가는 길을 좀 확보해주고 맨 위에서는 팔꿈치를 쭉 펴되 관절이 너무 뒤로 꺾일 정도로 과하게 펴는 건 또 조심해야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무조건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정확한 자세부터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깨 충돌 예방하려면 회전근개 강화 운동 같은 걸 같이 해주거나 운동 전에 웜업 충분히 해서 어깨 가동성을 좀 확보해주는 것도 좋고요. 웜업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현명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좀 더 안정적인 시티드 덤벨 프레스나 아니면 시티드 바벨 프레스 이걸로 시작해서 운동인 패턴을 좀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협응력이나 코어 컨트롤이 필요한 스탠딩 덤벨 OHP 같은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스랑 푸시업. 이거 진짜 장비 없이 상체 키우는 데는 최고죠. 네, 맞아요. 둘 다 대표적인 맨몸 운동이고 특히 그 폐쇄사슬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손발 딱 고정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관절 안정성에도 좋고 여러 근육을 같이 쓰게 만들죠. 우리 몸무게가 그냥 저항이니까 뭐 강도 조절도 생각보다 쉽고. 네, 동작 조금 바꾸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육 자극 효과가 딱 증명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딥스부터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딥스 하면 보통 팔 뒤쪽, 그 삼두근, 그리고 가슴 아랫부분, 여기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실제로 근전도 연구, EMG라고 하죠. 그걸 보면 삼두근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연구 봤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딥스 할 때 삼두근 활성도가 그 트라이앵글 푸시업 있죠? 거의 삼두근도 끝판왕 같은 거. 네네, 삼두근 활성화의 거의 표준으로 보죠. 그거의 최대 근력 한 87, 88%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맨몸인데도 이 정도라니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맨몸 운동인데도 특정 근육을 이렇게 강하게 타겟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체 세우면 삼두, 좀 숙이면 가슴 아래.
이렇게 조절도 되고요. 그 각도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마치 헬스기구 세팅 바꾸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약간만 바꿔도 자극점이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론 처음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보조기구를 쓰거나 아니면 벤치 같은 데에 다리 올리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푸시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푸시업은 뭐 가슴 운동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가슴뿐만 아니라 삼두, 어깨 앞쪽, 심지어 코어까지 거의 전신 운동에 가깝죠. 맞아요. 특히 그 손 모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모양, 트라이앵글 푸시업. 아, 네네. 그거요. 그게 삼두근 활성화에는 거의 뭐 황금 표준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라고. 네, AC 연구에서도 나왔죠. 여러 삼두 운동 중에서 활성도가 제일 높았다고. MVIC 100% 찍었다고 하니까. 와, 100% 대단하네요. 네, 이게 바로 푸시업의 매력이에요. 단순해 보여도 변형을 통해서 운동 초점을 확 바꿀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을 좀 높은 곳에 짚고 하는 인클라인 푸시업은 가슴 하부에 좀 더 자극이 가고요. 아, 인클라인. 반대로 발을 높이는 디클라인은 가슴 상부나 어깨 쪽에 더 부하가 걸리죠. 손 너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네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무릎 대고 시작해서 차츰차츰 근력을 키워나가면 좋고요. 결국 아까 그 AC 연구에서도 트라이앵글 푸시업이랑 딥스가 삼두근 활성화에서 거의 탑티어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최상위권에 있었죠. 그러니까 맨몸 운동만으로도 진짜 상체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접근성 좋고 변형 많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운동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세입니다. 자세. 아, 그렇죠. 부상 위험. 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다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딥스 할 때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거나 푹 꺼지지 않게 딱 가슴 펴고. 네, 견갑골 안정화. 그렇죠. 푸시업 할 때는 또 손목. 너무 꺾이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민다는 느낌. 그거 중요해요. 손바닥 전체로. 네. 결국 안전하고 효과적인 맨몸 상체 운동은 올바른 자세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거.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맨몸 운동을 통해서 근육 키우는 거 말고요. 우리 몸을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몸을 제어하는 능력. 네. 신체 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경험이 어쩌면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서 뭐랄까 자기 효능감이나 절제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굵고 인상적인 팔. 이거 만들려면 상완 삼두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팔 근육의 한 3분의 2나 차지한다니까요. 주된 기능은 역시 팔꿈치를 펴는 거고요. 맞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게 삼두근이 장두, 외측두, 내측두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거든요. 아, 세 갈래나요? 네. 그래서 각 부분이 역할도 좀 다르고 뭐랄까 특정 운동에 더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장도 있잖아요. 이건 어깨 관절을 지나서 저기 견갑골까지 이어져 있어요. 어깨까지요? 네. 그래서 그냥 팔꿈치 펴는 거 말고도 어깨를 뒤로 이렇게 펴는 동작, 거기에도 관여를 해요. 그렇군요. 단순하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네요. 장두는 어깨 움직임에도 관련이 있고 그럼 진짜 세 갈래를 다 골고루 발달시키려면 좀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삼두근에 제일 효과적인가 이걸 좀 알아본 연구들이 있는데 미국 운동협의회 ACE 연구가 좀 유명하죠. 네네. 근육 활성도를 재는 EMG, 근전도 이걸 써서 여러 운동을 비교했어요. 아, 그 EMG 연구 결과가 어땠어요? 뭐가 제일 좋았나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인 운동이 트라이앵글 푸시업이었어요. 트라이앵글 푸시업이요? 맨몸 운동인데? 네. 양손 가깝게 모아서 삼각형 만들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EMG 활성도 100%, MVIC, 그러니까 근육이 최대로 힘주는 수준으로 최고치를 딱 찍었어요. 와, 100%요? 네, 특히 외측도랑 내측도 자극에 아주 탁월하고요. 맨몸 운동인데 대단하네요. 보통 헬스장에서 막 무겁게 하는 것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연구에서는. 그렇죠. 적어도 그 연구 결과로는요. 그 다음으로는 딥스하고 덤벨 킥백이 뒤를 이었어요. 아, 딥스랑 킥백. 네, 딥스는 평항봉이나 벤치에서 하는 건데 삼두근 전체 발달에 되게 효과적이고 트라이앵글 푸시업 MVCI의 한 87에서 88%,
그 정도 수준으로 높았어요. 오, 그것도 꽤 높네요. 그리고 덤벨 킥백은 팔꿈치 딱 고정하고 덤벨 뒤로 차올리잖아요. 네네. 이것도 딥스랑 활성도는 비슷한데 특히 그 근육이 최대로 수축하는 지점 있잖아요. 끝까지 쫙 폈을 때 거기서 자극을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끝까지 쥐어짜는 느낌. 그게 중요하군요. 들어보니까 꼭 막 무거운 기구 안 써도 트라이앵글 푸시업이나 딥스 같은 맨몸 운동, 아니면 뭐 가벼운 덤벨 킥백으로도 자세만 딱 정확하면 삼두근 키우는데 효과가 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 활성도 말고 또 고려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두근 장도 있잖아요. 네, 어깨 관절 지나는 거요. 네, 그게 어깨 관절 위치에 따라서 자극받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서 장도를 좀 집중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하는 오버헤드 익스텐션 계열 운동들이 중요해져요. 오버헤드 익스텐션. 네, 이 자세가 삼두근 장도를 최대로 쭉 늘려준 상태에서 수축을 시키니까 장도 발달에 특히 유리한 거죠. 뭐 덤벨이나 케이블로 하는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들이요. 팔을 위로 쭉 뻗는 동작이 장도에는 더 좋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마에오 교수팀 연구, 2023년 연구에서도 보면요. 팔을 머리 위로 한 자세, 그러니까 어깨를 굴곡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는 운동이 그냥 팔을 몸통 옆에 둔 중립 자세에서 하는 운동보다 삼두근을 훨씬 더 크게 성장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군요. 네, 이게 장두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할 때 더 큰 성장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동 루틴 짤 때는 이런 오버헤드 동작을 꼭 넣는 게 장두 발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헬스장에서 진짜 많이들 하시는 케이블 푸시다운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효과적인가요? 케이블 푸시다운은 주로 외측두랑 내측도 타겟하기에 좋아요. 바나 로프 써서 하잖아요. 네, 바도 있고 로프도 있고. EMG 연구에서는 중간 정도 활성도를 보였어요. 근데 장점은 그립을 바꾸거나 뭐 오버핸드, 언더핸드 아니면 로프로 뉴트럴 그립으로 잡거나 또 팔꿈치 각도를 좀 조절해서 자극 부위에 미묘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립에 따라서도 자극이 달라지는군요. 운동할 때 팔꿈치 위치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하죠. 생체 역학적으로 보면 보통은 팔꿈치를 몸통에 좀 가깝게 붙이고 하면 삼두근 전체의 자극을 딱 모으기 좋고요. 네. 팔꿈치가 몸에서 이렇게 벌어질수록 어깨 근육이 좀 더 끼어들 수 있어요. 물론 운동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막 삼두근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추천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효과가 입증된 운동들을 좀 조합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정확한 자세 익히는 데 집중해야 돼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네. 예를 들면 트라이앵글 푸시업. 이게 너무 어려우면 무릎 대고 하는 변형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아, 네. 그리고 벤치 딥스. 이것도 보조 받거나 발을 땅에 대고 하면 좀 쉽고요.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그리고 케이블 로프 푸시다운. 이런 것들을 루틴에 포함시키면 좋겠죠. 역시 주의할 점은 부상이겠죠. 팔꿈치 같은데. 맞습니다. 특히 팔꿈치 관절에 무리 안 가게 조심해야 돼요. 운동하다가 통증이 느껴진다. 그럼 즉시 멈추고 자세를 다시 보거나 무게를 낮춰야 하고요. 네. 뭐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받는 게 제일 현명하죠. 결국에는 삼두근에 그 세 머리 있잖아요. 장두, 외측두, 내측두. 이걸 딱 고려해서 좀 다양한 각도랑 방식으로 자극을 주는 게 팔 뒤쪽 근육을 완전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막 운동 종류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각 운동이 삼두근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좀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미는 운동, 이게 상체 키우는데 참 좋잖아요. 네, 그렇죠.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 같은 거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깨가 진짜 잘 다치더라고요. 특히 그 어깨 충돌 증후군, 이거 은근히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힘줄이나 점액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그 뼈 사이에 끼면서 이제 염증 생기고 아픈 거죠. 네네. 그래서 좀 오래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뭔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깨 관절이 워낙 좀 복잡하게 생겨서요. 올바른 움직임, 그리고 안정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안정성. 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견용관절 리듬입니다. 견용관절 리듬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팔 뗄 때 그냥 팔만 쓰는 게 아니란 뜻인가요? 정확해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위팔뼈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날개뼈, 그러니까 견갑골이랑 같이 특정 비율로 딱 맞춰서 움직여야 해요. 아, 비율까지요? 네, 마치 춤추듯이요. 근데 이 리듬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어깨 특정 부위에 자꾸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나 염증 위험이 확 커지는 거죠. 유명한 운동 유튜버 제프 카발리에도 뭐 이걸 엄청 강조해요. 아하, 그러니까 팔 따로 날개뼈 따로가 아니라 얘네들이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 거네요. 그냥 힘으로 막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와, 그럼 어깨 안정성에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리듬 말고?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 근육들이요. 아, 들어봤어요. 그 어깨 깊숙이 있다는 작은 근육들. 네, 맞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개인데요. 얘네들이 어깨 관절을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팔 돌리는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줘요. 얘네들이 약하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약하거나 아니면 근육들끼리 균형이 안 맞으면 미는 동작할 때 어깨가 막 불안정해져요. 그럼 또 충돌 위험이 커지고 다른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야, 진짜 작은 고추가 맵네요. 그럼 이 회전근개는 어떻게 좀 관리해줘야 할까요? 그래서 평소에 그 튜빙 밴드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아주 가벼운 덤벨로 이렇게 팔 바깥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고 이런 동작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부상 예방에도 좋고 미는 운동 자체를 더 잘하게 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밴드 운동 좀 해야겠네요. 그럼 실제 운동으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하는 벤치프레스 있잖아요. 네, 벤치요. 이걸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벤치프레스에서 어깨 안 다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견갑골 후인 및 하강이에요. 후인 하강. 좀 어렵네요. 아, 쉽게 말하면 벤치에 누워서 밥을 들기 전에요. 날개뼈 있잖아요. 양쪽 날개뼈를 등 뒤에서 서로 꽉 모으고 동시에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리는 거예요. 모으고 아래로 내린다. 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어깨 앞쪽 공간, 그 견봉하 공간이라고 부르는 좁은 공간이 최대한 넓어져요. 여기가 좁아지면 힘줄이 찝히거든요. 아하, 그냥 누워서 바로 미는 게 아니라 그 준비 자세가 어깨를 보호하는 거였군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죠. 그럼 그립 너비나 팔꿈치 각도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하나요? 아,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죠. 너무 넓게 잡거나 반대로 너무 좁게 잡아도 안 좋고요. 또 바벨 내릴 때 팔꿈치가 막 90도 이상으로 너무 옆으로 벌어지는 거? 이것도 어깨 앞쪽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잡는 게 좋은데요? 보통은 어깨 너비보다 살짝, 아주 살짝 넓게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팔꿈치는 몸통이랑 한 45도에서 75도 사이. 그 정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게 어깨에는 좀 더 편안할 수 있어요. 45도에서 75도 사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오버헤드 프레스, OHP요? 이건 또 머리 위로 드는 거니까 뭔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OHP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죠. 여기서는 견갑골의 올바른 상방회전이 진짜 중요해요. 상방회전이요? 위로 도는 거. 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을 때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위쪽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줘야 견봉 아래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요. 그래야 충돌을 피할 수 있죠. 아, 이게 잘 안 되면 팔 틀 때마다 어깨가 찝히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특히 서서 할 때는 코어 근육, 배랑 허리 힘 꽉 줘야 해요. 허리가 뒤로 확 젖혀지면 안 되거든요.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필수예요. 바벨도 몸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가깝지 않게 최대한 수직으로 움직여야 하고요. 와, OHP 하나 하는데도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그냥 위로 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럼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챙겨야겠죠? 아, 물론입니다. 운동 전에는 좀 움직이면서 어깨 관절 주변 가동성을 확보하는 동적 스트레칭, 암서클 같은 거요. 그런 게 좋고, 운동 후에는 가슴이나 등, 어깨 근육을 좀 부드럽게 쭉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요. 절대 아픈 걸 참고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죠, 사실. 맞아요. 근데 운동하다가 뭔가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나 계속 불편한 느낌이 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상 신호.
그러면 바로 멈춰야 해요. 멈추고 왜 아픈지 원인을 찾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고요. 결국 이 미는 운동을 할 때 어깨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그냥 무게만 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세, 움직임 원리 이걸 이해하고 또 견갑골이랑 회전근개 기능 잘 챙기고 가동성도 확보하고 이게 다 중요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귀 기울이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예방적인 접근이 단순히 부상만 피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상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관절 건강과 부상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인 셈이고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기술적인 지식을 아는 것 외에 평소에 여러 번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우리는 다음 세트를 위해서 아니면 무게 기록을 깨기 위해서 어쩌면 그 신호들을 그냥 무시하고 있진 않을까요? 풀업과 친업, 둘 다 진짜 대표적인 당기기 운동인데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등 근육에는 뭐가 더 좋을까? 아니면 이두근 키우려면 뭘 해야 하나?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워낙 좋은 운동들이니까 비교도 많이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게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보면 두 운동이 어떤 근육을 더 많이 쓰는지, 그래서 각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로 쓰는 근육이 다르군요. 네, 주로 이제 광배근, 승모근, 능형근 같은 등 근육들이랑 상완 이두근, 상완근 같은 팔 근육들이 많이 쓰이죠. 그럼 풀업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그 손등이 나를 보게 잡는 오버핸드 그립이요. 이게 보통 등 운동으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풀업은 특히 등, 그중에서도 광배근이랑 승모근의 중간, 아래쪽 활성화가 아주 두드러져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게 참 재밌는데 풀업할 때 광배근이 최대 수혜적 등척성 수축, 그러니까 근육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117%까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117%요? 최대치보다 더요? 네, 거의 한계를 넘어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친업보다 하부 승모근이나 회전근개 일부인 극하근을 더 많이 쓴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등의 너비, 등판을 넓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117%라니 어쩐지 풀업하고 나면 등이 막 엄청 뻐근하고 자극받은 느낌이 들던데 그게 그냥 느낌만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반대로 손바닥이 나를 보게 잡는 언더핸드 그립, 친업은 좀 다른가요? 이건 팔 운동 이두근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정확해요. 친업은 풀업이랑 비교하면 상완 이두근, 그리고 가슴 근육 아래쪽, 대흉근 하부의 활성화가 더 높게 나타나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팔꿈치를 굽히는 가동 범위가 풀업보다 좀 더 크고요. 손목이 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세, 회외라고 하죠. 이게 이두근이 힘쓰기에 가장 유리한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두근 개입이 크군요. 네, 그래서 친업은 등 근육도 물론 쓰지만 이두근 발달에도 꽤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잡는 거 있잖아요. 내추럴 그립. 이것도 꽤 많이들 하던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내추럴 그립. 이것도 장점이 많아요. 오버핸드나 언더핸드 그립보다 상대적으로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 부담이 좀 덜 가서 어깨 친화적인 옵션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깨 친화적?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두근뿐만 아니라 팔꿈치 굽힐 때 같이 쓰이는 상완근이나 상완 요골근의 개입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고요. 특히 그립을 좀 좁게 잡는 내추럴 그립이 이두근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확실히 어깨 부담이 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그립의 너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넓게 잡는 거랑 좁게 잡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립을 넓게 잡으면 광배근의 바깥쪽 섬유를 좀 더 자극해서 등의 너비를 키우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근데 이제 가동 범위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중간이나 좁은 그립은 가동 범위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등 중앙부나 팔 근육의 개입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그립 더비에 따른 광배근 활성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도 해서요. 결국에는 우리 운동 목표나 관절이 편한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 듣고 보니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사실 근데 풀업이든 친업이든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진짜 하나도 못했거든요. 아, 그쵸. 맨몸으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처음부터 맨몸으로 하려고 하면 좌절하기 쉽죠.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보조 풀업 머신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저항 밴드를 무릎이나 발에 걸어서 체중 부하를 줄여주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밴드 도움 받는 거요? 네, 밴드의 탄성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점프해서 일단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동작, 네거티브라고 하죠. 이걸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당기는 힘이 정말 많이 늡니다. 아, 네거티브 동작, 그것도 도움 많이 되겠네요. 네, 근력 향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결국 풀업이 최고다, 친업이 최고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등의 너비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풀업 위주로 하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두근 발단이나 전반적인 수직 당기기 능력을 같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친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추럴 그립 풀업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죠. 개인의 어깨나 팔꿈치 상태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결국은 목적이랑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고 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두 운동 다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요.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좀 균형 잡힌 상체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같은 당기기 운동인데도 그립 방향이나 너비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가 근육에 주는 자극을 이렇게 미묘하게 바꾸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몸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어간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정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 같기도 하고요. 등 근육하면 보통 넓이를 많이 생각하는데 등 두께랑 밀도를 키우려면 로우 운동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맞아요. 그 풀업이나 랩풀다운 같은 수직 당기기 운동은 주로 등 너비에 좀 더 집중된다면요. 네네. 로우는 이제 등 중앙부, 그러니까 승모근, 능형근부터 광배근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자극해서 등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견갑골 움직임, 그 후인 동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냥 팔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합니다. 로우 운동은 정말 팔 힘으로 당긴다기보다는 등 근육, 특히 그 견갑골 주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수축하는지를 느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느낌 찾는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팔은 그냥 연결고리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럼 대표적인 로우 운동들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바벨 로우. 이거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등 전체적인 덩치를 키우고 힘 기르는 데는 정말 효과적인데. 이게 복합관절 운동이고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맞아요. 근데 그만큼 상체를 숙이고 버텨야 하니까 코어 힘이 중요하고 자세 조금만 잘못돼도 허리에 바로 부담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 로우는 또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도 자극 부위가 좀 달라져요. 아, 맞다. 언더핸드, 오버핸드. 네, 손바닥이 위로 가게 잡는 언더핸드 그립은 이두근이 조금 더 개입되면서 광배근 아래쪽을 타겟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손등이 위로 가는 오버핸드 그립은 상부등이나 광배근 위쪽을 자극하는 데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어떤 그립이 더 안정적인지도 중요하겠네요. 허리 부담 생각하면. 물론이죠.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하고요. 덤벨 로우도 있죠. 덤벨은 아무래도 바벨이랑 다르게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가동 범위를 더 크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좌우 불균형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맞아요. 우리 몸 좌우 근력 차이 같은 거요. 특히 한 팔씩 하는 원암 덤벨 로우. 이거 벤치 같은데 다른 손 짚고 하면 허리 부담 확 줄잖아요. 네, 훨씬 안정적이고 등 근육에 더 집중할 수 있죠. 초보자분들이나 허리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시티드 케이블 로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머신이라 자세 잡기가 훨씬 쉽고요. 네, 안정성도 좋고 시티드 케이블 로우는 그립을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아, 맞아요. V바도 있고 넓은 바도 있고 로프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립을 쓰느냐에 따라서 등 근육의 진짜 여러 부위를 다른 각도에서 자극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아주 높죠. 다만 너무 머신만 하면 또 협응력 같은 건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프리웨이트랑 균형을 맞추는 게 좋고요. 티바로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등 중앙부랑 광배근 하부 자극하기 좋다고들 하던데. 맞습니다. 기구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렛대 원리처럼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무겁게 할 수 있는 편이죠. 이것도 그립 너비나 종류에 따라 자극점이 달라지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우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결국 어떤 근육을 주로 쓰게 되는지는 팔꿈치 움직임이랑 관련이 깊다고요. 네, 맞아요. 팔꿈치를 어떤 경로로 당기느냐가 로우 운동 효과를 결정짓는 아주 생체역학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팔꿈치 경로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등 너비냐 두께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몸통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약간 배꼽 쪽으로 당긴다 생각하면요. 이때는 주로 광배근이랑 대원근이 많이 쓰여요. 아, 광배근, 대원근, 너비 담당. 그렇죠. 등 너비를 만드는데 중요한 근육들이죠. 반대로 팔꿈치를 몸통에서 약간 벌려서 한 45도 정도 대각선 위방향으로 당기면요. 네. 이때는 승모근 중부, 능형근, 그리고 후면 삼각근 같은 상부 등 근육들이 더 많이 동원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의 두께를 만드는 움직임에 더 가깝죠. 와, 팔꿈치 각도 하나로 타겟이 그렇게 달라지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의식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로우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안전한 거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아무래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D 케이블 로우나 아니면 등받이가 있는 머실 로우처럼 허리 부담이 적고 자세 잡기 편한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네네. 그러다 이제 바벨 로우나 덤벨 로우 같은 프리웨이트로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척추 중립, 이거 꼭 지키고 몸 앞뒤로 흔드는 반동을 최대한 쓰지 말아야 하고요. 무게 욕심내지 말고. 맞아요. 무게보다는 정말 정확한 자세로 목표 근육, 그러니까 등 근육에 자극을 딱 집중하는 연습, 특히 그 견갑골을 움직여서 당기는 느낌, 그걸 찾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무게보다는 어떻게 당기느냐, 그 느낌이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해진 동작 횟수 이렇게 반복하는 걸 넘어서요.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팔꿈치 각도나 그립 같은 걸 조금씩 바꿔보면서 내 등 근육 어디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지? 하고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약간 실험하듯이요. 그렇죠. 그런 작은 시도랑 관찰이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훨씬 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업이 아직 어려운 분들께는 랩풀다운이 정말 괜찮은 대안 운동이죠. 무게 조절이 자유로우니까 점진적으로 등 근력을 키우기에도 좋고요. 결국 풀업 성공을 위한 어떤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래플다운의 진짜 매력이라고 할 만한 게 다양한 그립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걸로 등 근육, 특히 그 넓은 등 근육, 광배근의 여러 부위를 좀 다르게 공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등 근육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저도 항상 그립별로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했어요.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와이드 그립 있잖아요. 어깨보다 넓게 잡는 거. 이건 보통 등 너비를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광배근 바깥쪽, 그러니까 등의 넓이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반면에 어깨 너비 정도로 좀 좁게 잡는 내로우 그립이나 아니면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잡는 뉴트럴 그립도 있잖아요. 이런 건 광배근의 아래쪽이나 아니면 등 중앙부 근육들, 뭐 예를 들면 능형근이나 승모근 중부 같은 좀 두께감과 관련된 근육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나 어깨 관절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텐 이런 좁은 그립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좁은 뉴트럴 그립이 팔의 이두근을 더 많이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광배근 중앙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나와요. 아, 그렇군요. 손바닥이 내 몸 쪽을 향하게 잡는 리버스 그립도 있잖아요. 이건 약간 친업할 때처럼 이두근이 좀 더 쓰이고 광배근 아래쪽 자극에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보는 근전도 EMG 연구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립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 달라지는 경향은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은 결과가 항상 뭐랄까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는 와이드 그립인데 손바닥을 몸쪽으로 향하게 잡는 와이드 언더핸드 그립이죠. 이때 광배근 활성도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다른 그립이랑 통계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또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좁은 유트럴 그립에서 이두근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론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에는 여러 그립을 직접 해보면서 우리 몸이 어떤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그걸 좀 느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이론만 따르기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그립을 정했더라도 자세가 엉망이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몇 가지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첫째는 안정성 확보예요. 무릎을 패드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당길 때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네네, 엉덩이 뜨는 거. 그렇죠. 둘째는 움직임의 시작인데 발을 그냥 팔 힘으로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먼저 어깨뼈, 그러니까 견갑골을 아래로 이렇게 꼭 누르고 뒤로 살짝 모아주는 느낌. 그러면서 등 근육, 특히 광배근이 쫙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수축을 시작해야 돼요. 가슴을 연다 이런 느낌으로요. 아, 견갑골 움직임이 먼저군요. 네. 셋째는 반동 금지. 몸을 막 앞뒤로 흔들거나 허리를 너무 젖히면서 무게를 들면 안 돼요. 그러면 등 근육에 가야 할 자극이 다 분산되고 허리 부상 위험만 커지거든요. 그렇죠. 반동 쓰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통제된 움직임. 이게 당길 때만큼이나 중요한 게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가는 동작, 이완 동작이에요. 이때도 등 근육의 긴장을 탁 놓아버리지 않고 무게의 저항을 충분히 높이면서 천천히 이완해야 운동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렛풀다운이 단순히 풀업 못할 때 하는 운동?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아까운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해요. 그 풀업은 자기 체중 전체를 이용하고 손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데 전신 협응력이나 코어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반면에 랩풀다운은 몸은 고정되어 있고 손으로 무게를 당기는 열린 사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자세에서 특정 등 근육, 예를 들어 광배근에 집중하기가 더 수월해요. 드롭 세트처럼 특정 근육을 완전히 지치게 만드는 그런 훈련 기법을 적용하기에도 훨씬 좋고요. 아하, 그래서 풀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랩풀다운을 루틴에 꼭 넣는 거군요. 특정 부위의 근육 모양이나 크기를 더 키우고 싶을 때 유리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제 막 운동 시작하신 분들부터 오랫동안 훈련해온 분들까지 랩풀다운은 정말 모든 수준의 사람들에게 등 근육 발달을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운동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그립에 따라서 자극 부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늘 하던 대로 그냥 한 가지 그립만 고집하기보다는 그날 내가 목표하는 등 근육 부위에 맞춰서 그립을 좀 전략적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등 넓히는 날 하면 와이드 그립 위주로 하고 오늘은 등 중앙부랑 하부 두께를 키워야지 하면 네로우나 뉴트럴, 리버스 그립을 활용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우리 운동 루틴 설계나 근육 발달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일 겁니다. 이두근, 그러니까 상완 이두근,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근육이죠. 네, 그렇죠. 주로 이제 팔꿈치를 굽히고 아래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 회회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이두근이 긴 갈래, 장두랑 짧은 갈래, 단두로 나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 굽힐 때 이두근만 쓰는 게 아니라 상완근이나 상완요골근 같은 다른 근육들도 같이 쓰여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컬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육에 가는 자극 부위나 강도 이런 게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달라지죠. 근전도, EMG 연구 같은 걸 보면 그게 좀 객관적으로 드러나요. 다양한 컬 동작을 할 때 근육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측정해서 이 운동이 어떤 근육에 더 효과적이구나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거 흥미로운 결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연구 보니까 바벨 컬을 했을 때 이두근 활성도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아, 네. 그 최대 수위적 등척성 수축,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서 낼 수 있는 제일 센 힘의 한 96%?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꽤 높네요.
네. 근데 해머컬은 한 76%, 프리처컬은 60% 정도였고요. 근데 또 다른 연구, 그 미국 운동협의회 AC에서 후원한 연구를 보면 결과가 약간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서는 조사한 여러 운동 중에서 컨센트레이션 컬이 이두근 활성도가 제일 높았다고 나왔어요. 아, 컨센트레이션 컬이요? 의외네요. 보통 바벨 컬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활성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컬은 이두근 중에서도 장두 활성화에 좀 더 유리하고 프리처 컬은 단두 활성화에 더 좋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각 운동별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일단 바벨 컬. 이건 양손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어서 이두근 전체 크기 키우는 데는 좋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중량 자체가 근성장에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근데 바벨 컬은 손목 각도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겁게 들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앞으로 빠진다거나 허리 반동을 쓰게 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덤벨 컬은요?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팔을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좌우 균형 맞추기 좋고 손목 각도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장점이죠. 손목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회회 동작을 더하면 이두근 수축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망치 들듯이 뉴트럴 그립으로 하면 상완근이나 상완 요골근이 좀 더 개입하게 되고요. 이런 세세한 조절이 가능한 게 덤벨 컬이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인클라인 덤벨 컬은 좀 특이하잖아요. 벤치에 기대서 팔의 몸집보다 뒤로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아, 네. 이 자세가 이두근의 긴 갈래, 장두를 효과적으로 쫙 늘려줘서 자극하기 좋다고 하던데요. 정확해요. 이두근 장두가 어깨관절 위쪽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팔을 뒤로 이렇게 펼 때 최대로 늘어나요. 그 늘어난 상태에서 컬을 하니까 장두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봉긋한 이두근 모양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처 컬은 어떤가요? 이건 팔을 패드에 딱 고정시키니까 반동 쓰기 어렵고 이두근, 특히 짧은 관래, 단두를 고립시키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팔꿈치랑 상완이 고정되니까 어깨가 거의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두근 자체, 특히 팔 안쪽에 있는 단두랑 그 아래 상완근에 자극을 집중시키기 좋아요. 다만 이제 가동 범위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해야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컨센트레이션 컬은요.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고 하는 거. 이게 근육이 최대로 쥐어짜지는 느낌, 피크 수축 느끼기 좋고 근 활성도도 제일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세 자체가 몸의 다른 부분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오로지 이두근 힘만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최대 수축 지점에서 아주 강렬한 자극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아마 높은 EMG 수치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근육 모양 다듬는 데 좀 유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해머컬이랑 리버스컬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상완 이두근뿐만 아니라 상완근이랑 상완 요골근, 그러니까 전완근 발달에도 효과적이라고요. 맞습니다. 해머컬은 손바닥 마주보게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리버스컬은 손등이 위로 가게 오버핸드 그립으로 잡잖아요. 이 손목 위치 때문에 상완근이랑 팔뚝 위쪽, 상완 요골근 사용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두근뿐 아니라 팔 전체 두께 키우고 팔뚝 힘이나 악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죠. 팔 전체적인 볼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운동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같이 해줘야 팔이 좀 더 꽉 차 보이게 되니까요. 이렇게 운동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럼 처음 운동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흔히 하는 실수가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말아넣거나 몸에 반동을 쓰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네, 그게 부상 위험도 높이고 사실 이두근에는 자극이 제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옆구리에 가볍게 붙인다 생각하고 정말 이두근 힘으로만 무게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연습,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두근을 제대로 키우려면 단순히 한 가지 컬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팔 위치나 손목 각도를 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프리처 컬처럼 어깨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라든지 인클라인 컬처럼 어깨를 뒤로 편 자세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단순히 근육에 혼란을 줘야 한다 이런 애매한 개념 때문이 아니고요. 생체 역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두근의 장두, 단두, 그리고 그 협력근인 상완근 같은 근육들이 붙어있는 위치나 작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 각도나 그립을 바꾸면 실제로 자극받는 근섬유 비율이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네. 따라서 다양한 컬 운동을 목적에 맞게 잘 조합해서 이두근의 여러 부분이랑 상완근까지 좀 종합적으로 자극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팔 운동이라는 게 그냥 무게만 드는 게 아니라 이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 근육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로우나 데드리프트, 이런 당기는 운동들 등 근육 키우는데 참 좋잖아요. 네, 그렇죠. 효과는 확실하죠. 근데 이게 항상 그 허리 부상 걱정이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운동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뭐 예를 들면 자세나 코어 안정성 이런 문제일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등, 허리 건강을 생각하면 좀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척추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척추 중립이요? 그 허리가 너무 동그랗게 말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확 꺾이지 않은 그 내추럴한 상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내추럴한 커브를 유지하는 거죠. 이론은 알겠는데 솔직히 무거운 거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완벽하게 계속 지키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쵸. 물론 최대치에 가까운 무게를 다룰 때는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의식적으로 그 중립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입니다. 노력하는 거요? 네. 왜냐면 그 자세가 디스크나 주변 조직에 가는 스트레스를 제일 줄여주고요. 힘 전달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 거죠. 특히 이제 상체 숙이는 동작할 때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부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그 척추를 딱 잡아주는 코어 근육 역할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식스팩 복근이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맞아요. 물론 그 보이는 복근, 뭐 복직근이나 복사근도 중요한데요. 척추를 진짜 안정화시키는 핵심은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심부 근육이라고 하죠. 심부 근육이요. 네. 예를 들면 복행근이라던가 아니면 다혈근 같은 근육들이요. 얘네들이 마치 우리 몸 안에 코르셋처럼 작용을 해서요. 그 복강 내 압력, IAP라고 부르는 걸 높여서 척추를 단단하게 지지해 줍니다. 오, 코르셋처럼요? 그럼 그런 깊은 근육들은 운동 중에 좀 어떻게 의식적으로 딱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배에 힘 꽉 주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배를 약간 안으로 이렇게 쏙 당기는 느낌? 그걸 드로잉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법도 있고요. 드로잉인이요? 네, 아니면 숨을 참고 복부 전체에 힘을 줘서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브레이싱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 중요한 건 동작하는 동안 계속 코어 긴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도 빼놓을 수 없죠. 척추 펴주고 지지해주면서 중립 유지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플랭크나 버드독, 브릿지 같은 운동들이 이런 코어 안정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네, 플랭크 버드독 브릿지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서 고관절 경첩, 힙힌지라고 하죠. 이 패턴을 제대로 익히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데드리프트나 벤트오버 로우 할 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상체를 숙이는 거, 그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딱 무늬 경첩을 중심으로 접히듯이요. 비유가 딱이네요. 네, 고관절을 축으로 움직여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확 줄어요. 그리고 동시에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죠. 이 근육들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고요. 하체에 힘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패턴만 제대로 익혀도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원칙이에요. 이야, 그럼 네 번째는 점진적인 중량 증가와 자세 우선. 이건 사실 운동의 기본 같기도 한데요. 저도 막 처음엔 의욕만 앞서가지고 무겁게 들려다가 자세 다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특히 운동 초반에는 정말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를 몸에 완전히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요? 네. 자세가 좀 불안정한데 무게만 계속 올리는 건 힘은 제대로 못 쓰면서 부상 위험만 잔뜩 높이는 거예요. 그냥 지름길이죠. 부상으로 가는. 효율도 떨어지고 안전도 놓치고. 그렇죠. 효율과 안전 모두 놓치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회복의 중요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고 코어가 튼튼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근육이나 인대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피로 누죠? 네, 이게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사이에 좀 충분히 쉬어주고 몸이 보내는 신호 있잖아요. 뭐 통증이라든지 불편함 같은 거. 그런 걸 잘 겪고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들어보니까 결국 이 당기는 운동할 때 등,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건 그냥 뭐 특정 운동 기술 하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또 몸의 안정성을 잘 확보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아,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척추 중립 지키고 코어 잘 활성화하고 고관절 움직임 제대로 쓰고 점진적으로 무게 늘리고 그리고 충분히 회복하고 이 5가지가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정말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우리 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잘 사용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여러분은 평소 운동하실 때 그냥 단순히 무게 드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내 몸의 정렬이나 움직임 그 자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깊숙한 곳에요. 이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어깨 건강이랑 그 운동 능력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회전근개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깨 운동하면 삼각근처럼 막 큰 근육만 떠오르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작은 근육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근개, 이게 이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개의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4가지.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근데 이 근육들이 어깨 관절을 아주 안정적으로 딱 붙잡아주고요. 팔의 섬세한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뭐랄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정교한 조향장치, 서스펜션 같은 거요. 그게 바로 회전근개 같은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이 무거운 무게를 들 때요. 그냥 밀어내는 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깨 관절 자체가 딱 안정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이 조향장치가 만약에 좀 약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회전근개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윗팔뼈 머리 부분, 동그란 부분을 어깨뼈 중심에 딱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좀 약해진다. 그러면 어깨뼈랑 윗팔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 힘줄이나 점액낭 같은 게 이렇게 끼어요. 아, 이게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충돌 증후군요. 네, 여기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더 나아가면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파열까지 갈 수도 있어요. 파열이요? 네, 그럼 이제 통증도 엄청 심하고 팔을 뭐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가동 범위 제한이죠. 근력도 약해지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미리 막고 더 나아가서 상체 운동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리려면 회전근개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네요. 이게 단순히 다치고 나서 재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방하고 성능 향상 이런 관점에서요. 어떤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맞아요. 예방적 접근, 그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강화 운동을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옆으로 누워 팔 바깥 돌림인데요. 영어로는 Sideline External Rotation이라고 하죠. 아, 옆으로 누워서요? 네, 옆으로 누워서 가벼운 덤벨 같은 걸 들고요. 팔꿈치를 한 90도 정도로 구부려서 몸통에 딱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동작입니다. 이게 주로 어깨 뒤쪽에 있는 극하근이랑 소원근을 강화시켜서 어깨가 바깥으로 돌아갈 때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아, 팔꿈치를 몸통에 딱 붙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막 떨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 그리고 뭔가 통제된 움직임,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2번째는요. 엎드려서 팔 옆으로 벌리면서 엄지 올리기입니다. Prone Horizontal Abduction with External Rotation. 엎드려서요? 벤치 같은 데 엎드리나요? 네, 벤치에 엎드려서 팔을 아래로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요. 팔꿈치는 편 채로 팔을 양옆으로 수평이 될 때까지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엄지손가락 방향을 위로,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죠. 아, 엄지를 위로. 네, 이렇게 하면 극상근이랑 또 후면 삼각근 같은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사실 엄지 방향에 따라서 자극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통 엄지를 위로 하는 풀캔 자세나 아니면 엄지를 아래로 하는 MT 캔 자세, 이렇게 변형을 주기도 합니다.
몇몇 근육 활성도 연구, EMG 연구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 운동이 회전근개 근육들의 어떤 협응력,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을 높여서 어깨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엎드려서 하니까 중력 저항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네, 맞아요.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두 운동이 주로 어깨의 바깥 회전,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리는 근육들을 단련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안쪽 회전 근육, 그 견갑하근이라고 하셨죠? 그 근육을 위한 운동도 따로 필요할까요? 뭔가 균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신데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는 운동, 예를 들어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어깨 앞쪽이랑 그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들이 좀 과하게 발달하거나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방금 말씀드린 그 바깥 회전 운동들이 좀 더 강조되는 면이 있죠. 하지만 견갑하금도 당연히 중요한 회전근개 근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서 밴드 잡고 팔 안쪽 돌림 같은 운동이요. 스탠딩 인터널 로테이션. 밴드로 안쪽으로 당기는 거요? 네, 기둥 같은 데 밴드를 걸고 팔꿈치 90도로 구부려서 몸통에 붙인 다음에 밴드를 배꼽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이죠. 이걸 병행해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 바깥쪽 회전 운동을 좀 균형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균형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무게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좀 무겁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회전근개 운동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회전근개 운동의 핵심은 고립이랑 자극이에요. 무게가 아니고요. 그래서 한 1kg에서 3kg, 아주 가벼운 덤벨이나 저항이 약한 밴드 있죠. 그런 걸 사용해서 목표 근육의 움직임을 아주 정확하게 느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kg요? 정말 가볍네요. 네, 무거운 걸 쓰면 주변의 큰 근육들, 삼각근이나 승모근 같은 애들이 막 도와주려고 개입을 해요. 그러면 정작 회전근개는 제대로 자극이 안 들 수가 있어요.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아주 천천히 통제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에 집중해서요. 결국 이게 뭐 야구나 테니스 선수처럼 팔을 엄청 많이 쓰는 특정 직업군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우리 모두의 그냥 일상적인 어깨 건강, 그리고 운동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도 회전근개 관리가 정말 필수적이군요. 네, 그렇죠. 본 운동 전에 웜업 루틴에 넣거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보조 운동으로 주 2, 3회 정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관리는요, 단순히 통증 없애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재활, 그걸 넘어섭니다. 오히려 주동근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메인 운동들의 효율을 더 높여주고요. 부상 위험은 낮춰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건강하고 강력한 어깨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깨가 불편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프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눈에 보이는 큰 근육에만 너무 집중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 보이지 않는 안정화 시스템, 회전근개를 좀 간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관리는 진짜 단순 부상 예방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의 상체 운동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열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날개뼈, 그러니까 이 견갑골이 상체 움직임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이 견갑골이 안정적으로 딱 제자리를 지키고 또 제대로 움직여줘야 뭐랄까 강력하고 건강한 상체를 만드는 그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견갑골 주변에는 승모근, 능형근, 그리고 전거근 같은 아주 중요한 안정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견갑골을 우리 흉곽에 단단하게 붙잡아주면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정교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견갑골도 같이 특정 비율로 회전하고 미끄러지는 이런 조화로운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걸 견흉관절 리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오래 앉아있고 스마트폰 보고 하면서 자세가 좀 구부정해지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이 그 말씀하신 견흉관절 리듬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특히 그 라운드 숄더 자세, 이거 정말 흔하죠? 네, 맞습니다. 라운드 숄더는 보통 가슴 근육이나 등 위쪽 근육은 좀 짧아지고 긴장하는데 반대로 이 견갑골을 잡아줘야 하는 전거근이나 등 가운데 아래쪽 근육들은 약해지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불균형 상태예요.
이런 불균형은 견갑골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힘줄이 끼이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만성적인 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근육의 역할을 좀 이해하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 근육 중에서도 그 전거근은 이름부터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걸까요? 전거근. 이게 갈비뼈 옆쪽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안쪽 모서리에 붙어 있거든요. 팔을 앞으로 쭉 뻗거나 위로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을 앞쪽으로 당겨주고 전인, 또 위쪽으로 회전시키는 상방회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약해지면 그 견갑골 안쪽이 날개처럼 툭 튀어나오는 익상견갑이 생길 수 있어요. 익상견갑이요? 네. 이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를 넘어서서 견갑골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어깨 통증이나 기능 제한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거근 강화 운동이 중요하군요. 그럼 어떤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푸시업 머지박 자세에서 등을 더 천장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견갑골을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푸시업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벽에 수건 같은 걸 대고 팔을 위아래로 미끄러뜨리는 월슬라이드도 전거근 활성화에 효과적이고요. 흥미롭게도 한 연구에서는 이 월슬라이드가 전거근뿐만 아니라 타이트해지기 쉬운 가슴 작은근, 그러니까 소흉근 스트레칭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어요. 일석이조네요. 네. 그리고 내발기기 자세에서 하는 베어 크롤도 좋은 운동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승모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승모근 하면 다들 목이랑 어깨 윗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등 상부, 중부까지 아주 넓게 덮고 있는 근육이죠. 특히 중부랑 하부 승모근 역할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 승모근은 견갑골을 척추 쪽으로 당겨주고 후인, 하부 승모근은 견갑골을 아래로 내리면서 동시에 위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도와줘요. 상방회전 보조. 이 두 근육은 아까 말한 라운드 숄더 자세와는 정반대로 견갑골을 제자리에 딱 위치시켜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뭐랄까, 뒤에서 어깨를 부드럽게 싹 잡아당겨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군요. 그럼 이 근육들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로우 동작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시티드 로우나 덤벨 로우 같은 거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밴드나 케이블을 얼굴 쪽으로 당기는 페이스 풀 운동도 좋고요. 팔을 Y자나 T자, I자 형태로 들어올리는 레이즈 운동들도 중부 하부 승모근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전도 연구 같은 걸 보면 엎드려서 팔을 옆으로 벌리고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들어올리는 동작 프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나 엎드려서 팔을 Y자 형태로 들어올리는 동작 프론 Y 레이즈에서 중부랑 하부 승모근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능형근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중부 승모근이랑 좀 비슷하게 견갑골을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능형근은 견갑골 안쪽 모서리랑 척추를 이어주면서 중부 승모근과 함께 견갑골을 뒤로 당기는 후인 역할을 담당하죠. 또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돌리는 하방 회전 역할도 하고요. 강화 운동으로는 역시 다양한 로우 동작들이 좋고 저항 밴드를 가슴 앞에서 양옆으로 당기는 밴드풀 어파트, 이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로 90도로 구부리고 견갑골만 모았다 벌렸다 하는 그 스캡 푸시업 변형 동작도 능형근 자극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능형근은 과도하게 늘어나서 약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타이트해져서 견갑골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운동들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운동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뭔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던가. 가장 중요한 거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단순히 동작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목표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질입니다. 질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부 승모근 강화를 위해 Y레이즈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상부 승모근이나 목 주변 근육을 너무 많이 써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흔한 실수인데 이건 목표 근육의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육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운동 중에 내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좀 느끼려고 노력하고 필요하면 거울을 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를 정확히 하는 게 필수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렇게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건 단순히 보기 좋은 근육 만드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상체 운동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높여서
부상 위험을 줄이고 또 고질적인 어깨나 목 통증을 예방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자세 개선과 움직임의 질 향상에 정말 크게 기여합니다. 결국 운동 능력 향상이랑 장기적인 건강 유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견갑골 안정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막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견갑골은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눈 근육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자신의 자세나 움직임 속에서 한번 가만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우리 몸이 보내는 그런 미세한 신호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체 운동할 때 예를 들어 무거운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할 때요. 팔이나 어깨 근육만 딱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사실 진짜 숨겨진 핵심은 이 몸통, 바로 코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뭔가 단단하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못 쓰는 느낌? 네, 맞아요. 그 코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복근, 식스팩 이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건 정말 일부죠.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라고 봐야 해요. 눈에 보이는 복직근 말고도 그 안쪽에 복행근, 또 척추를 따라서 깊숙이 붙어있는 다혈근, 골반 기저근, 척추 기립근까지. 많죠. 이 근육들이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협력해서 몸의 안정성을 딱 만드는 복합체예요. 오케스트라 비유 좋네요. 그럼 상체 운동할 때 이 코어 오케스트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주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할 때 있잖아요. 누워서 하니까 코어는 좀 쉬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처럼 누워서 하는 운동도 특히 고중량을 다룰 때는 허리가 막 과도하게 뜨는 걸 막아야 하잖아요. 이때 복부 근육들, 특히 그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중요해요. 이게 마치 몸 안에 원래 있는 웨이트 벨트처럼 복부를 꽉 조여서, 이걸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복강 내 압력을 높여서 척추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척추가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대 같은 거죠. 와, 누워서도 그렇게 중요하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럼 서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운동은 코어 조각이 정말 절대적이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머리 위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는 우리 몸이 그냥 통나무처럼 단단하게 딱 고정되어야 힘 손실이 없겠죠. 코어 전체가 강력하게 수축해서 척추를 중립으로 유지하고 몸이 막 앞뒤 좌우로 흔들리는 걸 막아줘야 해요. 로우나 데드리프트처럼 당기는 운동에서는 또 척추 기립근이 뒤에서 척추를 쫙 펴서 지지하고 복근이 앞에서 이걸 받쳐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코어가 상체랑 하체를 잇는 다리 역할, 즉 운동사슬,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죠. 그 핵심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발에서 만들어진 힘이 코어를 거쳐서 팔로 전달되거나 반대로 팔의 힘이 코어를 통해서 몸 전체로 분산되거나 이 연결이 약하면 힘 전달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야, 힘 전달의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그 연결이 부실하면 중간에 힘이 다 새버리겠어요. 이게 부상 예방이랑도 바로 연결되는 거고요? 네, 바로 그거죠. 코어가 불안정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다른 부위를 좀 과하게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코어가 약하면 허리를 더 꺾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보상 패턴이 자꾸 반복되면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허리 통증이나 어깨 부상 같은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탄탄한 코어는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보험 같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코어 운동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는데요. 예전엔 그냥 윗몸 일으키기만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정화가 핵심이라면 어떤 운동에 좀 더 집중해야 할까요? 네, 실제 상체 운동할 때 코어의 주된 임무는 사실 움직임 제어, 그러니까 안티 움직임이에요. 척추가 과도하게 꺾이는 걸 막는 거, 엔티 익스텐션, 옆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는 거, 엔티 레이터럴 플렉션, 또 돌아가는 걸 막는 거, 엔티 로테이션, 이런 거죠.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처럼 코어를 직접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플랭크 있잖아요. 몸통이 아래로 처지는 걸 버티는 거, 또 사이드 플랭크, 옆으로 기울어지는 걸 버티고, 버드독 자세는 몸통 돌아가는 걸 버티고, 팔로우 프레스라고 회전력에 저항하는 운동도 있고요. 이렇게 버티는 능력을 키우는 운동이 기능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실제 상체 운동 중에 코어가 하는 역할을 더 잘 훈련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전신 복합 운동 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된 자세랑 복압 유지하면서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코어 강화 훈련이 됩니다. 결국 상체 운동 퍼포먼스를 높이고 부상을 막기 위한 코어 훈련은 단순히 복근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느냐가 결국 모든 움직임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체 운동을 하시던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코어에 힘을 딱 줘서 잠그는 그 브레이싱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나 안정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체 운동, 특히 풀업이나 데드리프트 같이 이렇게 땡기는 운동할 때요. 등 근육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소나기 힘이 먼저 풀려가지고 세트 더 못하겠다. 이런 경험들 진짜 흔하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아쉬운 걸 넘어서 사실은 운동 효과 자체를 딱 제한해버리는 그런 숨겨진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걸림돌 같은 거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약간 간과하시는데 이 전완근하고 악력이라는 게 상체 운동 능력의 거의 기반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전완근은 손목 굽히는 근육, 펴는 근육 이런 여러 가지로 돼 있고요. 악력도 그냥 꽉 쥐는 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캔 찌그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크러싱 악력 아니면 동전 같은 거 손끝으로 딱 짚는 거. 핀칭 그립. 네, 핀칭 악력. 그리고 또 무거운 거 오래 들고 버티는 거, 그 서포팅 악력.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이게 다 같이 작용하는 거죠. 특히 당기는 운동할 때는 진짜 이게 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등이나 이두에 자극이 가기도 전에 그냥 손이 풀려버리면 그 목표 근육 성장은 당연히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주동근 힘이 다 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악력 때문에 운동을 그만둔다는 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맞아요. 뭐랄까 엔진은 아직 생생한데 타이어가 막 헛도는 그런 느낌인 거죠. 딱 그 비유네요. 그래서 이 전완근하고 악력을 일부러 따로 단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 이제 리스트 컬. 그리고 반대로 하는 리버스 리스트 컬이죠. 그 손목 까딱까딱 하는 거요? 보이잖아요. 근데 전완근 앞쪽, 뒤쪽을 직접적으로 딱 자극하기에는 이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해머컬. 네네. 망치 잡듯이 덤벨 잡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이두 운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팔 바깥쪽 있잖아요. 엄지 쪽으로 두툼하게 올라오는 그 근육. 상완 요골근. 그것까지 키워준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 상완 요골근도 전완근 그룹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팔 두께랑 악력에 다 도움이 돼요. 보기 좋은 팔뚝, 그 이상인 거죠. 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강조하고 싶은 운동은 파머스 워크예요. 농부걸음. 무거운 거 들고 그냥 걷는 거요? 네, 맞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덤벨이나 케틀벨 들고 그냥 걷는 건데 이게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버티는 힘, 그러니까 서포팅 악력 기르는 데는 따라올 운동이 거의 없어요. 전신 협응력은 물론이고 그 코어 안정성에도 엄청 좋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 보니까 이 파머스 워크가 승모근까지 막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악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얘기겠죠. 와, 그럼 악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런 악력기 있잖아요. 아니면 바 두껍게 만드는 팻 그립 같은 거. 이런 도구들은 좀 어떤가요? 그냥 상술일까요?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거 궁금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도구들도 분명히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핸드 그리퍼는 말씀하신 대로 꽉 쥐는 힘, 크러싱 악력을 좀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고요. 팻 그립은 이제 평소 쓰는 바나 덤벨을 더 두껍게 만드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도 손에서 더 많은 힘을 요구하게 만들죠. 자연스럽게요. 일상 운동 중에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군요. 네, 다만 쓸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처음부터 너무 센 거 쓰거나 너무 자주 하면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하고요. 하다가 좀 불편하거나 아프다 싶으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진짜 뜨거운 감자죠. 스트랩 사용. 고중량 칠 때는 필수다 아니다 쓰면 악력 안 큰다 의견이 진짜 분분한데 저희 같은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스트랩, 이거 정말 약간 양날의 검 같아요. 전략적으로 쓰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데드리프트 마주막 세트인데 다른 데는 다 힘이 남았는데 진짜 악력 때문에 못 들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스트랩 도움을 받으면 목표 근육을 진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죠. 아, 그럴 때 쓰는 거군요. 한계 지점에서. 네. 근데 여기에 너무 일찍부터 그리고 너무 자주 의존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악력을 키울 기회를 그냥 뺏어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악력 발달이 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웬만하면 스트랩 없이 훈련하면서 악력 자체를 꾸준히 키우고요. 정말 필요한 아주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세트나 아니면 진짜 실패 지점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럴 때만 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게 좀 현명한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매번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결국 이 강한 전완근, 강한 악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리프팅 무게 몇 킬로 더 드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무거운 거 옮기거나 아니면 뭐 꽉 잠긴 병 뚜껑 따는 거 이런 사소한 능력들이랑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확실히 상체 운동 루틴 짤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파머스 워크가 강력한 악력을 통해서 코어뿐만 아니라 승모근까지 활성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약한 악력이라는 게 단순히 당기는 운동의 주동근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할 때 같이 도와주는 어깨나 등 위쪽의 다른 근육들 있잖아요. 그런 협응군들의 최대 동원 능력까지도 아주 미묘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어쩌면 악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상체 전체의 어떤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